두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기준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뭐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국민들 통신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네, 스튜디오에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 금액 때문에 그런지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원래 이제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나 여당이 이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민 한 90% 이상이 지급받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통신비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2만 원을 지급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의 어떤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금액으로 보면 그게 9천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명목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통신비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오히려 통신비가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이제 선택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일단 굉장히 취약계층이랄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뭐 100에서 150, 2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 난국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을 그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뭐 2.5단계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는 돈을 좀, 그러니까 실효적이지 않는 그러한 재정은 좀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는데 또 나중에 더욱더 전쟁을 해야 할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총탄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어떤 특히 이재명 지사 얘기한 것처럼 2만 원씩 주면 결국 그거 통신회사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거기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통신비 지급에 대한 지적은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생명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대면 활동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맞고 통신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요금이 늘어난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통신비는 원래 좀 비쌌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요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위원님, 이 용해인 의원뿐만 아니라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주진영 전 하나정권 대표 있잖아요. 네. 본인의 SNS에 4차 추경안을 갖고 말들이 많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이제 아마 경제 전문가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국가 부채 비율, 채무 비율이 40%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어떤 이 국가 부채 비율을 계속 이제 높여가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높여가냐, 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0%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그 차인데 4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IMF나 지금 그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자, 뭐 400조에서 뭐 이게 지금 통신비 1조 원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1조 원이라면요. 지금 이번에 특히 우리가 홍수 피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을 실제로 이게 어떤 이번 그 재난에 쓸 비용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비용으로 많이 당겨 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에 지금 보상 같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파판드레오 정권이 국민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죠. 지금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우리가 저축하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 돈 누가 갚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빚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빚을 하면 누군가를 갚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이거는 우리 정부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통령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 세금 낸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성입니까?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국에 과연 그러면 통신비 1조 원 과연 이걸 우리가 또 승수 효과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경제에 뿌려지면 시장에 뿌려지면 소비의 어떤 진작 효과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 돈은요 바로 통신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받은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승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돈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경제학자들 지적도 있을 뿐더러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정성이다 준다 이 세뱃돈 아니지 않습니까? 세뱃돈 2만 원씩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이거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정부가 무슨 선심 쓰듯이 가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약 9,2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는데 야당에서 차라리 이 돈이면 차라리 전 국민 독감 접종을 해줘라. 왜냐하면 네, 독감과 코로나 같이 유행하면 예.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이런 쪽에 나왔었는데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네네. 내용이었죠? 예,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조목조목 밝혔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정성 이런 표현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다투고 있을 때 주로 여권 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적으로 주자는 이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 결국은 선별일 수밖에 없다. 이 힘든 곳에 먼저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보편의 의미로 2만 원씩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독감 백신을 차라리 맞춰줘라. 근데 요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무료로 접종 대상이 전 국민의 37%예요. 아. 18세 미만 청소년 무료고 그다음에 생후 6개월에서 이 7세까지는 2번 접종해야 되고요. 예. 62세 이상 고령자 무료고 임산부 무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 가까운 국민은 이미 무료고 그다음에 남는 유료로 쓸 수 있는 접종 물량이 1,000만 명분밖에 안 돼요. 3천만 명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긴급 생산을 해도 한두 달 내에 2천만 개를 더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2천만 명은 못 맞아요. 그게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0% 정도는 이미 무료다. 그래서 최대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통신비 2만 원인데 다른 의견 많습니다. 전기료로 차라리 주지. 예. 뭐로 주지 하는 의견은 많은데 저는 가정으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통신비 2만 원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예. 이 가가호 다른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넓게 펼쳐서 주려고 하는 게 통신비고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는 10대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예. 그러면 이제 한 가구당 한 6만 원,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요긴하게 버텨주시고 사실은 이거를 이 어려운 것에 집중해도 한 5만 원, 10만 원 이내로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200만 원도 지금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는 또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3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답은 없으므로 결정된 것을 한번 따르고 가보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 2-3주 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하면 아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여기는 또 제외가 되고 이제 다른 업종은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소득 수입을 어느 정도 나누는 것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업종별로 나누게 될 경우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나누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원금을 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통신비 문제예요. 야당은 지금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거는 이 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너무 선심성이다 해서 이거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수업 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통신비 지원뿐이 아닙니다. 만 12세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또 불만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많죠. 예. 왜냐면 초등학생 때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줍니까 하는 하소연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엔 또 고등학교까지 준다 그러면 또 대학교. 하소연이 또 나와요. 예. 대학생이 훨씬 많이 듭니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1학년 때 미성년자입니다. 뭐 이 경계를 어디를 잘라도 거기서 벗어나 있는 곳은 결국은 난 사각지대가 됐구나라는 주관적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차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아동 긴급 돌봄 특별 지원이 이 미취학 아동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확대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또 학부모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답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다 주지 않는 한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거기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 키워드를 기준이 뭐냐 이렇게 잡아본 이유도 앞서 이야기랑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CG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유흥주점은 안 돼요. 근데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돼요. 그리고 법인 택시는 대상이 안 되는데 또 개인 택시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취지의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별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기준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아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기준과 관련해서 많이 논란되는 것이 지금 단란주점이나 이제 헌팅포차, 감성주점 이런 곳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흥지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흥지점과 다른 측면은 유흥지점은 접객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유흥지점에 대한은 이번에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흥지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죠.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에 가장 기간이 길었던 곳이 유흥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유흥지점이 또 세금도 많이 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흥지점 쪽 협회에서 이 얘기는 그럼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흥지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형평성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돼요. 근데 법인 택시는 근로자로 봐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법인 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산학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었어요. 그럼 산학금을 못 채우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얻는 그런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법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지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랄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기준을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참 기준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또 이런 것도 논란이에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 기준이 연매출 4억 원 이하예요. 맞습니다. 4억 원 조금만 넘어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피해 규모가 매출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니, 간단히 이야기하면 5억의 매출이 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업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매출 3억인데 잘 관리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어쨌든 적자 안 보고 버틸 수 있는 이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속도전을 하느라고 업종별 일괄 지급, 그다음에 이제 매출 기준은 연매출 4억 이렇게 끊다 보니까
이 경계가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 지원금 때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 자체가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이게 한 3조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실직의 위험에 있는 고용 지원을 위해서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긴급 아동 돌봄을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또 긴급 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단은 빠르게 좀 지급하기 위해서 이 아주 단순한 기준들을 세웠는데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또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올해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랑 함께 창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은 매출액 자료가 없어서 좀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사각지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도 이제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창업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음식점이 됐던 아니면 뭐 커피숍. 그런데 만약에 올해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가장 타격을 입은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작년 매출과 기준해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감소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진다랄지 아니면 연 매출이 얼마인지 그 기준 갖고 따지면 사실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올해 창업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에 있는 그런 업체와 좀 비교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아직 뜨거운데 벌써 민주당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뭐 재보선 염두에 둔 돈 풀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벌써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홍익표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입안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실 정부에서는 50%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의석수를 얻었죠.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또 4월 7일 지금 서울, 부산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또 전 국민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때를 재정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네. 한 번씩 계속 주다 보면 결국 이제 이게 그 다음에는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국민 세금이고 그러면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꾸 푸는 거는 많아지면 결국 이제 빚을 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예. 자, 미국이나 인도 같이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신인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굉장히 고율의 이율을 주고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죠. 결국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제 국가 부도라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면을 본다면 정말 근본적으로 여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어쩌면 더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예. 자꾸 나눠줄 생각만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돈을 법니까? 누가 손을 키우는 이야기 나오듯이 예. 돈 버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책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자꾸 뿌리는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면은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왜 안 주냐는 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걸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